대위에 따른 러시아 문학의 거장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1836년에 발표한 역사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18세기 러시아에서 실제로 일어난 푸가초프 반란을 배경으로 하며 사랑과 충성, 배신과 용서가 어우러진 감동적인 이야기로 평가받습니다. 주인공 뾰트르 안드레예비치 그리뇨프는 귀족 가문의 청년으로 군인이 되기 위해 오렌부르크 근처의 시골 요새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대위의 딸 마리아 이바노브나와 사랑에 빠지지만 마침 푸가초프가 주도하는 농민 반란이 일어나 요새가 공격받습니다. 푸가초프는 눈에 갇혔던 어느 밤의 인연으로 뾰트르를 살려주고 뾰트르는 그에게서 예상치 못한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뾰트르는 반란군과 협력했다는 누명을 쓰고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뾰트르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의 아버지 안드레이 빼트로비치 그리뇨프는 젊었을 때 미니의 백장 밑에서 군대 생활을 하다가 1700년대 어느 날에 중령으로 퇴역하였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고향인 신비르스트 마을에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웃에 사는 가난한 귀족의 딸인 아부또짜 바실리예브나와 결혼하였다. 우리들은 구남매였지만 나의 형제들과 누이들은 모두 어려서 죽어버렸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까운 친척인 근위 소령 비공작의 알선으로 이미 세면오프스키 연대의 상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만일 기대에 어긋나서 어머니가 계집애를 낳았다면 아버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상사의 사망 신고를 제출함으로써 모든 일은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학업이 끝날 때까지 휴가 중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들은 요즘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다. 5살 때부터 나는 행실이 바르다고 해서 내게 딸려 있게 한 사냥을 돕는 종 사벨리이치의 손에서 자랐다. 그의 지도를 받아 12살 때에는 러시아어를 배워 익혔고 보르조이 숙회의 특성을 어김없이 감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 아버지는 나를 위해 무슈 보프레라는 프랑스인을 채용했는데 그는 1년 동안 사용할 포도주며 올리브 식유와 함께 모스크바로부터 초빙되어 왔다. 그가 도착한 것을 사벨리이치는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하느님 덕분에 말씀이야. 하고 그는 혼자서 투덜거렸다. 도련님에겐 남 못지않게 얼굴도 씻겨드리고 머리도 빗겨드리고 또 진지상도 바쳐드리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모슈 따위를 끌어들여 공연히 돈을 없앨 필요가 있담. 원, 집안에 손이 그렇게 모자란단 말인가? 보프레는 자기 고국에서 이발사 노릇을 하다가 그 후에 프러시아에서 군대밥을 좀 먹고 나서 가정교사가 되려고 러시아 말의 뜻도 똑똑히 모르면서 러시아에 들어온 사내였다. 원래 바탕은 착한 친구였으나 말할 수 없이 언행이 경박하고 주책이 없었다. 그의 가장 큰 결점은 이성에 대한 정열이었는데 그러한 욕정을 참지 못하여 밤낮 없이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술병의 원수는 아니었다. 말하자면 그는 공연히 한 잔 들이키는 축이었다.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것은 점심때뿐이었고 그것도 조그만 잔으로 하나씩 마시는데 그나마 선생에게는 보통 차례가 가지 않은 것이 예사였다. 그래서 보프레는 곧 러시아 과실주의 맛을 들이기 사작하여 나중에는 그것이 위장에 더없이 좋다고 하며 자기 나라 포도주보다 오히려 애용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금방 배짱이 맞았다.
채용할 때의 계약에 의하면 그는 프랑스어와 독일어 그리고 그 밖의 모든 학과를 내게 가르치게 되어 있었지만 그런 것은 가르칠 생각도 않고 우선 나한테 이럭저럭 시부렁거릴 만큼 러시아 말을 배우고 난 후부터는 제각기 자기 좋은 짓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퍽 사이좋게 지냈다. 나는 다른 선생이 와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꿈에도 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운명은 우리들을 갈라놓고 말았다.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루는 집에서 빨래를 하는 뚱뚱한 곰보 처녀 빨라슈가와 외양간 일을 보는 애꾸는 처녀 아꿀리가가 어머니 발밑에 엎드려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면서 경험 없는 그들을 꿰어 욕을 보인 모슈의 비행을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였다. 어머니는 그런 일을 적당히 덮어버릴 뿐이 아니었으므로 곧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아버지는 결단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장에 그 프랑스 놈팡이를 불러오라고 했으나 하인들은 모슈가 나의 학과를 지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버지는 직접 내 방으로 찾아 들어왔다. 그때 복불에는 침대 위에서 무사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한편 나는 내 일을 하기에 정신이 없었다. 여기서 얼마 전에 나의 학습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지도를 주문해 왔다는 것을 미리 말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지도는 아무 소용없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종이가 널따랗고 지질이 썩 좋아서 나는 벌써부터 은근히 그것을 탐내고 있었다. 드디어 나는 그것으로 연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복불애가 잠든 틈을 타서 작업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아버지가 들어온 것은 바로 내가 케이프타운의 창호지로 꼬리를 붙이고 있을 때였다. 내가 지리 공부를 하고 있는 꼴을 보고 아버지는 귀를 한번 잡아당기더니 복불애에게 달려가서 다짜고짜로 그를 깨워놓고 욕설을 퍼부었다. 복불애는 허둥지둥 발버둥지를 치며 일어나려 했으나 안 될 일이었다. 가엾게도 프랑스인은 술에 취해 녹초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칠거지하겐 집에서 내쫓는 한 가지 벌이 있을 뿐이다. 아버지는 멱살을 움켜쥐고 그를 일으켜 세워 문 밖으로 끌어내어 그날 안으로 집에서 아주 쫓아버리고 말았다. 사벨리이치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나의 운명은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어느 가을날 어머니는 응접실에서 꿀로 잼을 졸이고 있었고 나는 곁에서 군침을 삼키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품을 바라보고 있었다. 들창가에서 아버지는 해마다 보내오는 궁중영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책은 아버지에게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예사로운 감정으로 그 책을 읽는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일단 읽기만 하면 굉장한 흥분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습관이나 버릇을 모조리 알고 있는 어머니는 그 불길한 책을 되도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감추어 두려 했고 덕택의 궁중영감은 몇 달씩 아버지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 대신 어쩌다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아버지는 몇 시간이고 손에서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도 아버지는 이따금 어깨를 흠칫거리면서 육군중장. 내가 지휘하던 중대에서 상사로 있던 자가 아닌가. 러시아 최고 훈장을 2가지 다 받았단 말이지. 벌써 그렇게 오래됐나? 하고 입속에서 중얼거리며 궁중영감을 읽고 있었다. 마침내 아버지는 책을 소파 위에 내던지고 깊은 생각에 잠겨버렸는데 그것은 절대로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아부토치아 바실리에브나. 지금 페트루샤가 몇 살이더라? 이젠 17살이 된 셈이군요. 하고 어머니가 대답했다. 페트루샤를 낳은 바로 그 해에
나스타샤 게라시모브나 아주머님이 눈을 못 쓰게 되었고 또 그때가 좋아. 하고 아버지가 말을 가로챘다. 이젠 저놈도 군대에 보낼 때가 됐군. 쓸데없이 종년들의 방에나 찾아다니고 비둘기 집에나 기어 올라가고 할 때는 지났어. 곧 아들을 떠나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정신이 아찔하였는지 남비 속에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눈물이 얼굴에 줄지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와는 반대로 나의 기쁨은 형용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내 생각으로는 군대 생활이란 곧 빼째르부르크 생활의 즐거움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의 최고 행복이라 생각한 근위 장교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자기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실천을 연기한다거나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 성미였다. 나의 출발 일자가 결정되었다. 그 전날 밤 아버지는 앞으로 나의 상관이 될 사람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 펜과 종이를 가져오라고 했다. 안드레이 페트로비치,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저도 비공작에게 문안을 드리겠다고요. 그리고 페트루샤를 잘 부탁한다는 말도 써주세요.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요? 하고 아버지는 상을 찌푸리고 대답했다. 뭐 때문에 내가 비공작한테 편지를 쓴단 말이오? 아니, 페트루샤의 상관한테 쓴다고 이제 금방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요? 페트루샤는 세면오프스키 연대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저의 상관이라면 비공작인 줄 알고 있는데요. 등록되어 있다고. 등록되었건 안 되었건 그게 무슨 상관이오? 페트루샤는 빼째르부르크에 가는 게 아니야. 그곳 군대 생활에서 도대체 뭘 배운단 말이오? 돈이나 허투루 쓰고 못된 짓이나 하라고. 안 될 말이지. 저놈은 보병부대에 넣어 좀 고생을 시키고 화약 냄새가 코에 배게 해서 진짜 군인을 만들려는 거야. 건달꾼을 만들어서야 쓰나. 근위대에 등록돼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 작작하고 저의 신분증이 어디 있는지 그거나 이리 가져와요. 어머니는 내가 세례받을 때 입었던 속옷과 함께 조그만 괴짝에 넣어둔 신분증을 찾아내서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내주었다. 아버지는 찬찬히 그것을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놓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솟아오르는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었다. 빼째르부르크가 아니라면 대체 어디로 나를 보낼 작정일까? 느릿느릿 움직이는 아버지의 펜으로부터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드디어 아버지는 펜을 놓고 신분증과 함께 편지를 봉투에 넣더니 안경을 벗으려 나를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 이건 안드레이 카를로비치 알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나와는 예전부터 절친한 친구야. 너는 오렌부르크에 가서 이 사람 밑에서 근무하도록 하여라. 이리하여 나의 화려한 꿈은 송두리째 깨져 버리고 말았다. 즐거운 빼째르부르크 생활 대신 멀리 떨어진 쓸쓸한 벽지에서의 권태가 나를 기다리게 된 것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처럼 나를 황홀케 한 군대 생활이 이제 와서는 참을 수 없는 불행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싫다고 떼를 쓸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이튿날 아침 일찍이 하인들이 여행용 포장마차를 현관 층계에 끌고 와서 나의 트렁크며 찻잔 등속이 든 상자며 부모스라의 귀염둥이로서 마지막 기념이 될 빵과 만두 뭉치 따위를 실었다. 양치는 나를 축복해 주었다. 아버지는 이렇게 타이르는 것이었다. 그럼 뼈들어야 잘 가거라. 일단 선서를 하면 충실히 복무해야 한다. 상관 명령엔 절대 복종해라. 그렇다고 아첨을 해서는 안 돼.
구실을 붙여 이를 회피하려는 건 옳지 않은 일이야. 처음부터 옷은 깨끗이 입어야 하고 젊을 때부터 명예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이 말을 깊이 명심하여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부디 몸을 조심하라고 거듭 말하고 사벨리이치에게 아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토끼 가죽 덧저고리를 입고 또 그 위에 여우 가죽 외투를 걸쳐 입었다. 나는 사벨리이치와 함께 마차에 올랐다. 그리고 눈물에 잠기며 길을 떠났다. 그날 저녁 나는 신비르스크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기 위해 하루를 머물러야 했다. 물건을 사는 것은 역시 사벨리이치의 일이었다. 이튿날 아침 사벨리이치는 시장에 나갔으나 나는 여관에 남아 있었다. 들창 밖으로 지저분한 골목길을 내다보는데도 실증이 나서 여관 안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당구실에 들어갔더니 나이는 30대여섯 검은 코수염을 길게 기르고 실내복을 입은 신사한 사람이 파이프를 입에 문 채 한 손에 큐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카운터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카운터가 이기면 신사에게 보드카를 한 잔 얻어먹고 그 대신 지면 네 발로 당구대 밑을 한 바퀴 기어다녀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승부가 계속됨에 따라 네 발걸음의 산책이 더욱 빈번해지더니 카운터는 마침내 당구대 밑에 뻗어버리고 말았다. 신사는 마치 애도사를 외는 듯 좀 지나친 말로 몇 마디 그를 놀려주고 나서 내게 한판 쳐보자고 제의했다. 아직 쳐본 일이 없다고 거절했더니 당구도 칠 줄 모르는 가련한 인간이 어디 있느냐는 표정으로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동기가 되어 우리들은 말을 주고받게 되었다. 그는 이반 이바노비치 주린이라는 어느 기병연대의 대위였는데 신병을 수령하기 위해 신비르스크에 와서 이 여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다. 주린은 아무거나 수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군대식으로 점심을 함께 나누자고 나를 초대했다. 나는 기쁘게 초대에 응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주린은 술을 연방 마시더니 군대 생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며 내게도 권했다. 그는 군대 생활에서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여 나를 배꼽이 빠지도록 웃겼고 그리하여 식탁에서 일어섰을 때 우리는 이미 허물없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러자 그는 내게 당구를 가르쳐 주겠다고 나섰다. 이건 우리 군대 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노름이지. 가령 행군 중에 조그만 도시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대체 무슨 일로 시간을 보내야 하겠나? 온종일 유대인에게 주먹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나.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별 수 없이 여관을 찾아가서 당구라도 치고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자면 우선 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나? 나는 그 말에 호락호락 넘어가서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배우기 시작했다. 주리는 커다란 소리로 나를 격려하며 솜씨가 훌륭하다고 감탄하더니 몇 차례 연습을 거듭한 후 곧 이깟 빼이까씩 걸고 치자고 제의했다. 그것은 곧 내기가 목적이 아니라 공짜 노름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공짜 노름이란 가장 치사스러운 버릇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말에도 동의했다. 한편 주리는 펀치 술을 가져오라 해서 군대 생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거듭 뇌까리며 나에게 함께 들자고 권했다. 펀치 술 없는 놈의 군대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나는 그가 권하는 대로 술을 받아 마셨다. 그러는 동안 우리들의 게임은 진행되고 있었다. 잔을 기울이는 도수가 잦아짐에 따라 나는 점점 대담해졌다. 내가 친 공은 연방 테두리 밖으로 달아나기만 했다. 나는 후끈 달아올라서 계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카운터에게 고함을 지르며 노름의 액수를 더욱더 높였다.
말하자면 갑자기 자유를 획득한 철부지 도련님답게 행동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갔다. 주리는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큐를 놓고 내가 100루블리를 잃었다고 선언했다. 나는 적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돈을 사벨리이치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그에게 사정하기 시작했다. 주리는 내 말을 제지하며 이렇게 말했다. 농담은 그만두게. 그러나 뭐 근심할 건 없어. 당장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건 그렇고 우리 잠깐 아리누 슈가한테나 가보세. 이젠 어쩔 수도 없었다. 결국 나는 그날 하루를 바보짓으로 시작한 것처럼 끝판에 가서도 바보짓을 한 것이다. 우리는 아리누 슈간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주리는 군대 생활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거듭 말하며 연방 4잔의 술을 따랐다.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나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지경이었다. 밤중에 주리는 나를 끌고 여관으로 돌아왔다. 사벨리이치가 우리를 현관 층계에서 맞아들였다. 그는 군대 생활에 대한 나의 열의가 그릇된 방향으로 발휘될 징조를 눈앞에 보고 쏘스라쳐 놀랐다. 아이고 도련님, 이게 어찌된 노릇입니까? 아, 이 일을 어쩐담. 여지껏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늙어 빠진 게 무슨 잔소리야. 나는 이렇게 더듬거리며 말하며 영감을 윽박질렀다. 이튿날 나는 심한 두통을 느끼며 눈을 떴다. 어제 일어난 일들이 어렴풋이 머리에 떠올랐다. 때마침 차를 가지고 들어온 사벨리이치가 나의 상념을 중단시켰다. 아직 이릅니다, 보뜨르 안드레이치. 하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다. 유흥을 하시기엔 아직 일러요. 그런데 누굴 닮으셨기에 그럴까? 부친께서나 조부님께서는 약주를 좋아하시지 않는 편이었고 모친님은 그바스 이외엔 절대로 입에 대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모든 것이 그 저주할 모슈이 탓이야. 그 녀석은 틈만 있으면 안찌삐에분한테 집에 달려가서 아주머니 술 좀 주쇼 하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 그걸 좀 배워가지고 이젠 도련님까지 이렇게 됐으니 참 기가 막혀서. 하긴 그 개새끼만도 못한 녀석이 그따위 못된 건 잘 가르쳤거든. 도대체 그런 이교도를 가정교사로 불러들일 필요가 어디 있었느냔 말이오. 원, 집안에 그렇게 손이 모자란단 말인가요? 나는 정말 부끄러웠다. 그래서 외면을 한 채 그에게 말했다. 저리가 사벨리이치, 난 처마실 생각 없어. 그러나 사벨리이치는 한번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좀채로 입을 다물지 않는 성미였다. 그 보십시오, 안드레이치. 술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셨지요? 골치는 아프고 입맛은 딱 떨어지고 술꾼이란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랍니다. 그럼 오이지를 담근 소금물에 꿀을 타서 잡수시면 어떨까요? 그러나 과실주 반잔쯤을 해장으로 마시는 것 이상 없습니다. 그걸 가져올까요? 그때 어떤 소년이 들어와서 주린이 적어보낸 쪽지를 내게 주었다. 나는 쪽지를 펴들고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다. 친애하는 뽀뜨르 안드레이치, 이 소년에게 어제 자네가 잃은 100루블리를 보내주기 바라오. 나는 지금 몹시 돈에 용색하오. 그럼 간단히 이만. 이반 주린으로부터. 어쩔 수 없었다. 나는 태어난 태도로 돈이며 의복이며 그 밖의 모든 시중을 들어주는 살림꾼인 사벨리이치를 돌아보며
소년에게 100루블을 내주라고 명령했다. 뭐라고요? 무슨 돈인데요? 사벨리이치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내가 꿔쓴 돈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꽃은 돈이라고요? 대체 언제 남의 돈을 돌려 쓰셨단 말입니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남의 돈을 꾸든 말든 그야 도련님의 자유지만 저는 그런 돈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사벨리이치는 놀라며 따지고 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만일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 늙은이의 고집을 아주 꺾어버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두고두고 그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거만한 태도로 그를 쏘아보며 이렇게 호통을 쳤다. 나로 말하면 자네의 주인이고 자네는 내 종이 아닌가. 돈은 내 것이란 말이야. 그건 내가 내기를 해서 잃은 돈이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걸 가지고 자네가 군소리를 할 건 없지 않은가. 내 자네한테 충고하겠는데 앞으로 쓸데없는 참견일 당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사벨리이치는 내 말에 기가 푹 죽어 두 손을 모아쥐고 기둥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왜 멍청이 서 있는 거야? 하고 나는 화를 내며 버럭 고함을 쳤다. 사벨리이치는 눈물을 찔끔찔끔 짜기 시작했다. 뾰트르 안드레이치 도련님. 하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놈을 너무 슬프게 하시지 마십시오. 도련님만을 믿고 사는 이 늙은 놈이 말을 들으셔서 그날 도둑 같은 놈에게 그건 농담이었다. 그런 큰 돈은 수중에 없다고 써보내십시오. 100루블이라니. 그게 될 말씀입니까? 호두까기 이외엔 어떤 내기도 양친께서 절대로 금하셨다고 써보내십시오. 허튼 수작 작작하란 말이야. 하고 나는 사정없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돈을 이리 내놓게 그렇지 않으면 덜미를 잡아서 쫓아내고 말 테야. 사벨리이치는 몹시도 슬픈 얼굴로 나를 흘끔 쳐다보더니 빚 갚을 돈을 가지러 갔다. 나는 불쌍한 늙은이에게 너무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기회에 나는 자유를 완전히 획득하고 내가 이미 어린애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결국 돈은 주린에게 보내주었다. 사벨리이치는 이 저주스런 여관에서 한시바삐 나를 끌어내려고 서둘렀다. 얼마 후 그는 길 떠날 채비가 다 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나타났다. 나는 양심의 가책과 말 없는 뉘우침을 가슴에 품고 신비르스크를 떠났다. 나의 선배에게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고 또 언젠가 앞으로 다시 만날 날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길을 가며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상념은 별로 유쾌한 것이 못 되었다. 내가 내기를 해서 잃은 돈은 그 당시의 화폐 가치로 보아 그리 적은 액수는 아니었다. 신비르스크 여관에서의 나의 행동이 어리석기 짝이 없었다는 것은 나도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사벨리이치에게는 정말 면목이 없었다. 이러한 생각은 내 마음을 괴롭히기만 했다. 노인은 시무룩해서 외면을 한 채 앞자리에 잠자코 앉아서 이따금 마른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었다. 나는 그의 기분을 풀어주어야 할 것 같았으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나는 입을 열었다. 여보게, 사벨리이치, 이젠 그만 화해하세.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 못한 걸 나도 잘 알고 있네. 바보짓은 내가 해놓고 공연히 자네한테 분풀이를 해서 정말 미안하게 됐네. 앞으론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자네 말도 잘 듣기로 약속하지. 자, 이젠 마음을 풀고 화해하세. 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뾰트르 안드레이치.
하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뿜으며 대답했다. 저는 제 자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제 탓이니까요. 글쎄 어쩌자고 도련님을 여관에 혼자 남겨두었었는지 알 수 없어요. 아무래도 제가 마귀한테 홀렸던가 봅니다. 벼랑간 성당 일을 보는 영감네 집에 들러서 부모님을 잠깐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다녀온 사이에 그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는 주인 어른들께 무슨 면목으로 대하겠어요? 그리고 도련님이 술과 노름을 한다는 말을 들으시면 두 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엾은 사벨리이치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나는 앞으로 그의 허락 없이는 한 푼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백루블리, 돈이 이만저만해야지. 하며 이따금 생각난 듯이 중얼거렸으나 그래도 차츰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았다. 나의 임지는 차차 가까워오고 있었다. 사방으로는 언덕과 골짜기로 주름진 황량한 광야가 끝없이 뻗어 있었다. 모든 것이 눈에 덮여 있었고 해는 지평선에 걸려 있었다. 포장마차는 좁은 길을 따라 간다기보다 농부들의 썰매가 지나간 흔적을 더듬으며 달리고 있었다. 갑자기 마부가 한쪽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더니 모자를 벗고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나리님, 되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아니, 왜 그러지? 날씨가 암만 해도 수상해요. 바람이 조금씩 일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엊그제 온사랑 눈을 저렇게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저쪽에 보이는 것 없나요? 마부는 채찍으로 동쪽을 가리켰다. 내 눈엔 흰 초원과 같은 하늘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걸. 아니, 저쪽의 구름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늘이 끝나는 곳에 처음에는 먼 언덕이려니 생각했던 흰 구름이 눈에 들어왔다. 마부는 그 구름이 눈보라가 칠 징조라고 설명했다. 나는 이 지방의 눈보라가 어떻다는 것을 들은 일이 있었고 따라서 짐을 실은 썰매의 기다란 행렬이 몽땅 눈에 묻혀버리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사벨리이치는 마부의 의견에 찬성하여 되돌아가자고 권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바람도 대단치 않은 것 같았고 눈보라가 몰려올 때까지는 다음 역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빨리 달리라고 명령했다. 마부는 채찍을 휘두르면서도 연방 동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말들은 발걸음을 맞추며 달렸다. 한편 바람은 차차 세차게 불었다. 조그맣게 보이던 구름은 뭉게뭉게 피어올라 흰 비구름으로 변하더니 점점 펴져나가 하늘을 덮어버리고 말았다. 쌀락눈이 내리는가 했더니 순식간에 한방눈이 되어 쏟아져 내렸다. 바람이 휘몰아치며 눈보라가 일기 시작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두운 하늘이 눈바다가 되어 방향을 분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보십시오, 나리님. 하고 마부가 고함쳤다. 큰일 났어요. 굉장한 눈보라입니다. 나는 포장 속에서 밖을 내다보았다. 보이는 것은 암흑과 소용돌이치는 눈보라뿐이었다. 바람이 마치 생명을 가진 것처럼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눈보라가 사벨리이치와 나를 덮어버렸다. 말은 느릿느릿 발을 옮기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멈추어 서고 말았다. 왜 가질 않는 거야?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마부에게 물었다. 이래서야 어디 갈 수 있습니까? 하고 그는 밖으로 기어나가며 대답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죠.
길도 없고 사방은 캄캄하기만 하고. 나는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려 했으나 사벨리이치가 그의 편을 들며 나섰다. 아까 저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겁니다. 하고 그는 퉁명스럽게 뇌까렸다. 주막집으로 돌아가서 차나 배불리 마시고 아침까지 늘어지게 자고 나면 폭풍도 가라앉을 게 아닙니까? 그때 떠나도 될 걸 그랬어요. 이렇게 서둘러서 어딜 가지요? 잔치집에나 간다면 또 모를까? 사벨리이치의 말은 옳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어쩔 수도 없지 않은가. 눈은 더욱더 퍼부어 마차는 눈더미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말들은 머리를 숙인 채 이따금 몸을 후들거리며 서 있었다. 마부는 달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마구를 손질하고 있었다. 사벨리이치는 혼자 투덜거렸고 나는 행여 인가나 도로의 표지 같은 것이라도 발견할까 하고 눈을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살펴보았으나 회오리 바람에 빙글빙글 선회하는 눈보라 이외에는 아무것도 분간해 낼 수 없었다. 순간 무엇인가 검은 그림자가 내 눈에 들어왔다. 여보게 마부, 저길 좀 보게. 저 검게 보이는 건 뭔가? 마부는 눈을 모아 바라보았다. 뭔지 통할 수 없는데요. 그는 제 자리에 올라타며 대답했다. 달구지라고 보면 달구지 같지 않고 나무라고 보면 나무 같지도 않고 그런데 움직이고 있는 것 같군요. 아마 늑대가 아니면 사람일 겁니다. 나는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보이는 쪽으로 마차를 몰라고 했다. 그러자 저쪽에서도 우리를 향해 움직여왔다. 2분 후에 우리는 어떤 사내와 마주쳤다. 여보시오. 하고 마부가 고함을 쳤다. 말 좀 물읍시다. 어디가 길인지 모르시오? 길이야 여기지요. 내 발밑에 땅은 굳으니까. 하고 길 가는 사람이 대답했다. 그런데 그런 건 왜 물으시오? 이번에는 내가 말을 걸었다. 자네, 이 근처를 잘 아나? 어디 주막집 같은데 우릴 좀 안내해 줄 수 없겠는가? 이 고장이야 알다 뿐이겠냐고 사내가 대답했다. 도보로나 승마로나 돌아다녀 보지 않은 곳이 없다고 예사로운 투로 사내는 대답했다. 하지만 날씨가 이 모양이니 길을 잃기 딱 알맞으므로 그냥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상책이라고 말을 했다. 눈보라가 그치면 별빛을 따라 길을 찾아보자는 거였다. 그의 침착한 태도에 왠지 나는 용기가 얻어졌다. 나는 모든 것을 하느님 뜻에 맡기고 광막한 들판 한가운데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자 사내는 몸을 날려 앞자리에 뛰어오르더니 마부에게 말했다. 다행으로 가까운데 인가가 있는 것 같소. 마차를 돌려서 오른편으로 가봅시다. 무엇 때문에 나한테 오른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고 마부가 꺼림칙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래, 어디가 길인지 당신 눈엔 보인단 말이요? 말이건 굴레건 내 것이 아니니까 마구 달려보자는 배심이로군. 나도 마부의 말이 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물었다. 사실 그 말이 옳아. 인가가 가깝다는 걸 자네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지금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는데 연기 냄새가 났거든요. 마을이 가깝다는 증거죠. 그의 명석한 두뇌와 예민한 감각에 나는 경탄하였다. 나는 마부에게 말을 몰라고 했다. 말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깊이 쌓인 눈을 밟으며 앞으로 나갔다. 포장마차는 눈더미 위에 기어오르기도 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면서 좌우로 기우뚱거리며 천천히 움직였다. 흡사 폭풍 치는 바다를 향해 가는 것 같았다. 사벨리이치는 내 옆구리에 쉴 새 없이 몸을 부딪히며 한숨만 푹푹 쉬었다. 나는 지프로 엮은 발을 들이우고 털가죽 외투를 뒤집었었다. 눈보라 소리가 자장가로 들려왔다. 마차의 동요는 흔들리는 요람이었다. 어느새 나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나는 꿈을 꾸었다.
그때 그 꿈을 나는 결코 잊어버릴 수 없으며 나의 생애의 여러 가지 기이한 사건들과 결부시켜 생각할 때 지금도 그 꿈에서 어떤 암시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다. 독자들은 이것을 양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근거 없는 선입감을 몹시 경멸하면서도 사람이란 선천적으로 미신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독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깜박 잠이 들었을 때 현실이 환상에게 자리를 내주며 희미한 꿈속에서 서로 어울리는 순간과 같은 그런 감각과 정신 상태에 있었다. 꿈속에서도 눈보라는 여전히 휘몰아치고 우리는 눈에 덮인 광야를 헤매고 있었다. 문득 눈앞에 어떤 집 대문이 나타나서 나는 뜰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우리 집이었다.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내가 부득이 부모스라로 되돌아온 것을 아버지는 노여워하지나 않을까, 그리고 그의 뜻을 고의적으로 거역하였다고 오해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현관 층계에서는 어머니가 깊은 수심에 쌓여 나를 맞아들인다. 조용히 해라 하고 어머니는 말했다. 아버지가 병환 중이신데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래서 너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 하신단다. 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어머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희미하게 밝고 침대 곁에는 사람들이 슬픈 얼굴로 서 있다. 나는 가만가만 침대로 가까이 갔다. 어머니가 침대의 휘장을 걷어올리며 말했다. 안드레이 페드로비치 페트루샤가 왔어요. 당신이 편찮으시다는 걸 알고 돌아왔답니다. 저 애를 축복해 주세요. 나는 무릎을 꿇고 눈을 모아 환자를 들여다보았다. 한데 어찌된 노릇인가. 침대에는 아버지 대신 구레나룻이 시커먼 농부가 누워서 유쾌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어리둥절해서 어머니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아닌데요? 어째서 내가 농부한테 축복을 빌어야 한단 말입니까? 아무러면 어떠냐, 얘야. 이분은 너의 양아버지란다. 어서 이분 손에 키스하고 축복을 받아라. 나는 그 말에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농부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잔등에 메었던 도끼를 뽑아들고 이리저리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다. 나는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어느새 방 안에 가득 찬 송장에 발이 걸리고 흥건히 괜 피에 미끄러지고 하여 달아날 수도 없었다. 험상궂게 생긴 그 농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겁낼 건 없다. 이리 와서 내 축복을 받아라. 공포와 의혹이 나를 사로잡았다. 순간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마차는 멎어 있었다. 사벨리이치가 내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내립시다. 도련님, 다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나는 눈을 비비며 물었다. 주막집입니다. 하느님이 도우셔서 바로 이 집 울타리에 부딪혔습지요. 자, 도련님 빨리 내려서 몸을 녹이십시오. 나는 마차에서 나왔다. 좀 가라앉긴 했으나 그래도 폭풍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누나를 뽑아가도 모를 만큼 캄캄한 밤이었다. 주인이 팔소매로 등불을 가리며 대문 앞까지 나와서 우리를 맞아들여 좁기는 하지만 꽤 깨끗한 방으로 안내했다. 관솔불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벽에는 소총 한 자루와 끝이 뾰족한 까자크 모자가 걸려 있었다. 집주인은 야이크 까자크 출신인 60 전후의 농부였는데 아직도 혈기가 왕성해 보였다. 사벨리이치는 찻잔이 든 상자를 들고 나를 따라 들어와서 차를 마시게 물을 좀 갖다 달라고 했다. 사실 나는 그때만큼 차를 마시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주인은 물을 끓이러 나갔다. 그 길잡이 농부는 어디 갔느냐고 나는 사벨리이치에게 물었다. 그러자 나는 여기에 있다고 천정 쪽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천정 밑으로 높다랗게 만들어 놓은 침상 위에 시커먼 구렛나룻과 번쩍거리는 두 개의 눈알이 보였다. 나는 몸이 얼지나 않았느냐고 물어보았다.
이렇게 얄짤한 외투 한 장으로 얼지 않을 수 있습니까? 털옷을 하나 가지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죠. 어저녁에 술집에 잡혀 먹고 말았습니다. 추위가 대수롭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때 주인이 펄펄 끓는 사모아르를 가지고 들어왔다. 나는 길잡이에게도 차를 권했다. 농부는 침상에서 내려왔다. 그의 용모와 풍채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다. 나이는 40 전후, 중키의 몸은 약간 여엔 편이지만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였다. 시커먼 턱수염엔 흰털이 드문드문 보이고 부리부리한 눈망울은 쉴 새 없이 이리저리 구르고 있었다. 얼굴은 인상이 좋은 편이었으나 어딘지 만만치 않은 데가 엿보였다. 머리는 둥그렇게 깎아 올리고 몸에는 누더기가 된 외투를 걸치고 따따르식 바지를 껴입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차를 따라 주었다. 그는 한 모금 마셔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나리님, 이왕 선심 쓰시는 김에 술을 한 잔 가져오라 하시면 어떨지요? 차라는 건 우리 까자크가 마실 물건이 못 됩니다. 나는 기쁘게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주인은 선반에서 술병과 컵을 꺼내 들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니, 자네 이 근처에 있었군 그래? 대체 어디로 굴러다니다 또 나타났어? 길잡이는 의미심장하게 눈짓을 하고는 옛말을 비유로 끌어대어 대답했다. 채소밭을 날아다니며 삼시를 쪼아먹고 있었더니 할망구가 돌을 던졌지만 맞지 않았지. 한데 당신은 어떻소? 주인은 자신도 특별할 건 없다고 대답하고 역시 비유의 말을 계속했다. 저녁 기도에 종을 치려 했더니 신부의 마누라가 말을 듣지 않더군. 신부는 초대를 받아 외출했고 교회당 안엔 귀신이 있었기 때문이지. 이렇게 둘이는 한참을 알 수 없는 대화를 짓거리다. 나의 건강을 빌면서 술을 마시겠다는 말과 함께 술잔을 들이켰다. 그런 다음 내게 허리를 굽혀 보이고 다시 침상에 기어 올라갔다. 이때만 해도 나는 도둑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그따위 대화를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중에야 나는 그때 그들이 1772년 반란 사건 이후 겨우 진압된 야이크 까자크 군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사벨리이치는 매우 거림칙한 표정으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의심스런 눈으로 주인과 길잡이를 번갈아가며 바라보았다. 이 지방 말로 우묘뜨라 부르는 그 주막집은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 가운데 외따로 있어서 도둑들의 소굴과 흡사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는 어쩔 수도 없는 일이었다. 물론 다시 길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사벨리이치가 안절부절 못하는 꼴은 볼만한 구경거리였다. 한편 나는 잠잘 채비를 하고 벤치 위에 누웠다. 사벨리이치는 빼치카 위에서 자기로 하고 주인은 방바닥에 누웠다. 얼마 후 온 집안이 코를 골기 시작하였고 나도 죽은 듯 잠들어 버렸다. 이튿날 아침 느지막해서 눈을 떠보니 폭풍은 가라앉고 해가 빛나고 있었다. 눈은 끝없는 벌판에 눈부신 포장을 깔아놓고 있었다. 마차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숙박료를 계산해 주었는데 주인이 너무나 온당한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말썽 많은 사벨리이치도 여느 때처럼 군소리를 하거나 금액을 깎으려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저녁에 품었던 의심을 깨끗이 풀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길잡이를 불러 그가 베푼 도움에 감사하고 그렇긴 하지만 비록 큰 재난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나를 구출해 준 사람에게 아무런 살해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척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시치미를 떼고 말했다. 그럼 좋아. 그 돈을 내줄 수 없다면 내 옷가지 중에서 무엇이든 하나 꺼내주게. 저 사람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얇군. 토끼 가죽으로 만든 내 덧저고리 있지. 그걸 내주게. 그건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도련님,
옷 때문에 저 사람에게 토끼가죽 옷을 줘요? 저런 개자식은 가다가 만나는 첫 번째 술집에서 당장 옷을 잡혀 술을 먹고 말 겁니다. 여보 영감, 당신이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소? 하고 불황자가 입을 열었다. 내가 그걸로 술을 마시든 말든 무슨 상관이요. 나리님이 일부러 자기 옷을 벗어서 나에게 주겠다는데 종놈이 무슨 잔소리냔 말이요. 시키는 대로 하면 그만이지. 너는 하느님이 무섭지 않느냐? 이날도 똑같은 놈아. 하고 사벨리치는 그에게 대들었다. 너도 봐서 알 거 아니냐? 우리 도련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신단 말이다. 내 놈은 우리 도련님이 순진한 걸 기회로 해서 뺏어보자는 수작이로구나. 너 같은 놈이 도련님의 덧쪼고림 받아 뭐라냔 말이야? 보나마나 그 더럽게 벌어진 어깨엔 껴입지도 못할 텐데. 잔소리 그만하고 당장 그 덧저고리를 가져오게. 하고 나는 늙은이에게 말했다. 참 큰일 났군. 토끼가죽 덧저고린 신품이나 다름없는데, 그리고 하필이면 저런 거지 같은 주정뱅이한테 그걸 주다니. 그러나 결국 덧저고리는 나타났다. 농부는 금방 그것을 몸에 맞춰보았다. 내 몸에도 거북하게 된 덧저고리인지라 과연 그의 몸엔 좀 작았지만 그래도 그는 꿰맨 실을 툭툭 끊어뜨리며 억지로 입어버렸다. 사벨리치는 실이 끊어지는 소리를 듣자 금방 미칠 것만 같은 꼴을 하고 있었다. 불황자는 나의 선물에 몹시 만족해 있었다. 그는 마차까지 나를 배웅하고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젊은 나리님. 나리님의 선행에 하느님께서 보답이 있으시길 빕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한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기 갈대로 사라져버리고 나는 사벨리치의 원망도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났다. 그리고 얼마 후엔 어젯밤의 눈보라도 그 길잡이도 그리고 토끼가죽 덧저고리도 모두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다. 오렌부르크에 도착하자 나는 곧바로 장군을 찾아갔다.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키가 큰 그러나 늙어서 이미 허리가 꼬부러진 노인이었다. 기다란 머리칼은 아주 백발이 되었고 퇴색한 낡은 군복은 안나 요하노브나 시대의 군인을 연상케 하였다. 그리고 그 이말엔 거센 독일말 액센트가 유난히 드러났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의 편지를 내주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보자 그는 얼른 나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처럼 젊은 나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큰 아들을 두게 되었으니 정말 세월은 빠르기도 하다며 놀라워했다. 그는 편지 봉투를 뜯고 자기 말을 넣어가며 낮은 소리로 아버지의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이윽고 그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신분증을 옆으로 밀어놓으며 나에게 말했다. 내 만사 유감 없도록 조치하지. 자네를 장교로 임명하여 연대에 배속시키겠네. 그럼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으니 내일이라도 벨로고르스크 요새로 부임하게. 거기서 자네는 미로노프 대위의 지휘하에 들어가란 말이야. 대위는 정직하고도 선량한 인간이지 자네는 거기서 실제로 근무를 통해 군대 규율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걸세. 오렌부르크에선 자네가 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빈둥빈둥 놀고 있는 것처럼 젊은 사람에겐 해로운 건 없다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집에서 식사나 함께 하세.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을 절로 속으로 되뇌이며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근위대의 상사로 되어 있었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보람이 있었는가. 그 이름도 모를 연대에 배속되어 끼르기스 까이사크 초원에 외따로 떨어진 국경요새로 가게 된 것도 그 덕택이란 말인가. 나는 안들체이 까를로비치의 집에서 그의 늙은 부관과 셋이 함께 식사를 했다. 장군의 엄격한 독일식 살림은 그 식탁에서도 넉넉히 엿볼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호라비 살림의 식탁에 이따금 군 식구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장군의 걱정이
나를 급히 국경 경비대로 쫓아보내는 원인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이튿날 나는 장군에게 출발 인사를 하고 임지로 떠났다. 벨로고르스크 요새는 오렌부르크에서 40베르스타 지점에 있었다. 도로는 야이크 강의 가파른 기슭을 따라 뻗어 있었다. 강물은 아직도 얼어붙지 않아서 흰눈에 덮인 단조로운 기슭을 양쪽에 끼고 흐르는 잿빛 물결이 한결 음침하게 보였다. 강 너머로는 끼르기스의 초원이 아득히 퍼져 있었다. 나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거의 모두가 서글픈 생각뿐이었다. 경비대 생활은 나에게 그리 매력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앞으로 나의 상관이 될 미로노프 대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보았는데 어쩐지 그는 군대 생활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며 사사건건 나를 빵과 맹물만의 영창에 집어넣으려는 냉혹하고 무뚝뚝한 노인일 것만 같았다. 어느새 황혼이 깃들기 시작했다. 마차는 꽤 빠른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마부는 요새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어마어마한 보루와 막루 그리고 바리케이트 같은 것이 보일 것을 기대하며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통나무로 울타리를 친 조그만 마을 이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쪽으로 38개의 건초더미가 반쯤 눈에 묻혀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풍차가 달린 방앗간이 나무 껍질로 씌운 지붕을 맥없이 밑으로 늘어뜨린 채 비스듬히 서 있었다. 나는 이상해서 대체 요새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저기가 요새 아니겠냐며 마부는 눈앞의 마을을 가리키며 답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마을에 들어서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는 무쇠로 만든 낡아빠진 대포가 놓여 있었고 한 길은 좁고 꼬불꼬불했다. 대대가 지프로 지붕을 덮은 오막살이 집들은 갯다지처럼 납작했다. 나는 사령관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잠시 후에 마차는 목조 건물인 교회당과 가까운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목조 건물인 자그마한 집 앞에서 멈췄다. 아무도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현관으로 들어가서 바깥방의 문을 열었다. 늙은 상위군인 한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녹색 군복 팔꿈치에 푸른 배 조각을 대어 꿰매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온 것을 안에 보고하라고 했다. 상위군인이 모두들 안에 있다고 나를 안내했다. 나는 옛날식으로 깨끗하게 꾸며놓은 방으로 들어갔다. 한편 구석에는 찬장이 놓여 있고 벽에는 유리틀에 넣은 장교 임명장이 걸려 있었다. 그 옆으로 크르스트린과 오차코프 요새의 점령이라든가 하는 값싼 판화들이 울긋불긋 걸려 있었다. 들창가에는 소매가 없는 덧저고리를 입고 머리수건을 쓴 뚱뚱한 노파가 앉아서 장교복을 걸친 애꾸눈의 영감이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는 실을 감고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하고 노파가 자기 일을 계속하며 물었다. 나는 이번에 여기 배속되어 온 사람인데 의무상 대위님께 신고를 하러 왔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애꾸는 영감이 사령관인 줄 알고 그에게 몸을 돌리려 했다. 그러나 안주인은 내가 미리 암기해 가지고 온 말을 가로채며 이렇게 대답했다. 이방 꾸즈미치는 지금 안 계세요. 게라심 신부님을 만나러 갔답니다. 그렇지만 계시나 안 계시나 매한가지예요. 내가 이 집 주인이니까 자 어서 앉으세요. 노파는 하녀를 불러 하사관을 찾아오라고 했다. 영감은 한쪽밖에 없는 눈으로 신기한 듯이 나를 흘끔흘끔 바라보고 있더니 어느 연대에 있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대답을 해주었다.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근위대에서 이런 경비대로 전속되었습니까? 나는 상부에서 가라고 하니까 왔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필경 근위장교로서 무슨 좋지 않은 행위라도 있었던 모양이군요. 하고 그는 치근치근하게 들러붙었다. 그 쓸데없는 소린 그만둬요. 젊은 양반이 먼 길을 와서 피곤하리라는 것쯤 당신도 알만할 텐데 이분은 지금 당신을 상대하고 있을 기운이 없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나를 보고 말을 이었다. 이런 외딴 곳에 쫓겨왔다고 해서 비관할 건 없어요. 당신이 처음도 아니고 또 마지막도 아니니까요. 꼭 참고 지내노라면 정도 들게 되겠지요. 쉬바브린 알렉세이 이바니치도 사람을 죽인 일로 여기 전속돼 온 후 벌써 5년이 되었어요. 대체 무슨 귀신한테 훌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중위와 칼을 빼들고 시외로 빠져나가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알렉세이 이바니치가 중위를 찔러 죽였는데 그 자리엔 이페인이 2사람이나 있었다지 않아요. 일이 그렇게 된 이상 누군들 별 수가 있겠어요? 살인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따로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때 하사관이 불려 들어왔다. 체격이 썩 좋은 젊은 까자크였다. 막사무이치라고 부르며 대위 부인은 그에게 말했다. 이 장교님을 깨끗한 숙소에 모셔다 드리게 세면 꾸조픈의 집으로 모시게. 그 망할 녀석이 글쎄 자기네 말을 우리 채소밭에 놓아주었다니까. 그건 그렇고 막시무이치 뭐 별다른 일은 없지? 별일 없다고 말을 마친 하사관을 따라 나는 인사를 하고 물러나왔다. 하사는 요새 한쪽 끝인 높은 강 언덕 위에 서 있는 오두막집으로 나를 안내했다. 그 집의 반은 세면 꾸조픈의 식구가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나머지 한쪽을 사용하게 되었다. 방은 한 칸밖에 없었지만 비교적 깨끗했고 칸막이로 가운데가 막혀 있었다. 사벨리이치는 방 안을 정돈하기 시작하고 나는 좁다란 들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눈앞에는 황량한 초원이 끝없이 퍼져 있었다. 저쪽으로 엇비슷하게 오막살이 집이 몇 채 늘어서 있고 한 길에서는 닭이 4-5마리 한가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무통을 든 노파가 문 앞 층계에서 돼지를 부르니까 그놈들은 반가운 듯이 꿀꿀거리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말하자면 이것이 나의 청춘을 보내도록 결정된 고장이었다. 나는 서글프기만 했다. 나는 창가에서 물러나 사벨리이치의 잔소리를 들은 채 만채 흘려버리며 저녁밥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말았다. 사벨리이치는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잠자리에 드는 내가 걱정스러운 모양이었다. 이튿날 아침 내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키가 작달막한 나는 이 친구가 바로 결투를 해서 근위대에서 쫓겨난 장교로구나 짐작했다. 우리들은 금방 친해졌다. 쉬바브리는 매우 똑똑한 사내였다. 그가 하는 말은 기지에 넘쳤고 또 흥미있었다. 그는 내게 사령관의 집안이며 그가 사귀고 있는 친구들이며 운명이 나를 끌어온 이 고장에 대해 매우 재미있게 소개해 주었다. 그의 얘기를 들으며 내가 정신없이 웃고 있을 때 어제 사령관집 문간방에서 군복을 꿰매고 있던 상위 군인이 들어왔다. 바실리사 에고로브나가 나를 점심에 초대한다는 것이었다. 쉬바브린도 함께 가겠다고 나섰다. 사령관 집에 가까이 오니 광장에는 세모진 모자를 쓰고 머리를 길게 따내린 늙은 재향군인들이 20명가량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횡대로 정렬하고 있었다. 그 앞에는 둥그런 실내모를 쓰고 중국옷 비슷한 실내복을 입은 사령관이 서 있었는데 그는 키가 크고 아직도 기력이 정정한 노인이었다. 우리를 보더니 가까이 다가와서 나에게 몇 마디 다정스럽게 인사의 말을 하고는 다시 병정들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대로 발을 멈추고 훈련하는 것을 구경하려 했더니 그는 자기도 곧 우리들은 뒤따라 갈 테니 바실리사 예고로브나한테 먼저 가 있으라고 했다. 여기 있어봐야 뭐. 자네들이 구경할 만한 게 있어야지. 하고 그는 덧붙여 말하였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허물없는 태도로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었고 마치 오랜 친지에게 하듯이 나를 대해주었다. 상위 군인과 하녀인 빨라슈카가 점심상을 차리고 있었다. 우리 이반 꾸즈미치는 왜 오늘 같은 날 훈련을 시킨다고 야단일까 내참. 하고 사령관 부인은 말했다. 예, 빨라슈카야, 가서 점심 잡수러 오시라고 해라. 그리고 마샤는 또 어디 갔어?
이때 얼굴이 둥글고 발그레한 18살 가량의 처녀가 들어왔다. 연한 블론드 머리를 양쪽 귀 뒤로 빳빳하게 빗어 넘겼는데 수줍음 때문인지 두 귓볼이 새빨갛게 물들여져 있었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나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하기는 내가 선입감을 가지고 그녀를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시바브린으로부터 대위의 딸 마샤가 아주 멍텅구리와 다름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한쪽 구석에 앉더니 술을 놓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캐비지 국이 나왔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다시 빨라슈가를 내보냈다. 가서 손님들이 기다리신다고, 그리고 국이 다 식어버린다고 그래라. 고맙게도 훈련은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고함을 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란 말이야. 잠시 후에 대위는 애꾸는 영감을 데리고 나타났다. 여보, 어쩌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부인은 그에게 말했다. 음식은 벌써 옛날에 준비됐는데 돌아올 줄을 모르다니요. 하지만 여보, 바실리사 예고로구나. 하고 이반 꾸즈미치가 대답했다. 나는 근무 중이어서 병정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단 말이야. 듣기 싫어요. 하고 부인이 내쏘았다. 까짓 훈련은 암만 해야 쓸데없어요. 병정들을 가르쳐봐야 제대로 근무를 할 만한 위인들도 아니고 또 당신도 근무가 어떤 것인지 통 모르는 양반이니까 그것보다 집에 들어앉아서 하느님께 기도나 드리고 있는 편이 더 나을 거예요. 자, 그럼 손님들부터 어서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한시도 입을 다물지 않고 내게 질문을 퍼부었다. 양치는 어떤 분이냐, 두 분 다 살아계시느냐, 어디서 살며 재산은 어느 정도나 되느냐. 나의 아버지가 300명의 농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입을 딱 벌렸다. 어이구, 세상엔 굉장한 부자도 다 있군요. 그렇건만 우리 집엔 종이라곤 빨라슈가라는 계집애 하나밖엔 없답니다. 그래도 덕택에 이럭저럭 살아갈 수야 있지요. 다만 한 가지, 마샤를 치우는 게 걱정거리예요. 이젠 나이도 찼는데 혼수로 장만해 놓은 게 못 하나나 있어야지요. 머리빗 한 개와 부엌비 한 자루, 그리고 목욕탕에 갈 돈으로 삼값 빼이까짜리 은전 한 잎이라니까요. 제발 좋은 사람이 나타나 주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 애는 한평생 처녀로 늙어야 할 거예요. 나는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슬쩍 바라보았다. 그녀는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고 접시 위에 눈물을 똑똑 떨어뜨리고 있었다. 나는 보기에 민망스러워서 이내 딴 데로 화제를 옮겼다. 바슈키르인들이 이 요새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고 전혀 엉뚱한 말을 꺼냈다. 자네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나? 하고 이반 꾸즈미치가 물었다. 오렌부르크에서 그렇게들 말하더군요. 괜히 하는 소리겠지. 하고 사령관이 말했다. 여기선 한 번도 그런 소리 못 들었네. 바슈키르 놈들은 아주 기를 죽여버렸고 기르기스 놈들도 단단히 맛을 보여주었거든. 절대로 우리한테 덤벼들지 못할 걸세. 만일 덤벼든다면 그땐 내가 한 10년 동안 찍소리 못하겠으리 혼을 내주지. 그럼 부인께서는 어떻습니까? 하고 나는 대위 부인을 향해 말을 이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요새에 계시면서 무서운 생각이 안 드세요? 이젠 습관이 되어서 아무렇지 않아요.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약 20년 전에 연대에서 처음으로 여기 전속되어 왔을 때는 얼마나 그 저주할 이교도 놈들이 무서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지긋지긋할 정도였지요. 그 너구리 가죽으로 만든 모자가 눈에 띈다든가 그놈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금방 가슴이 싸늘해지곤 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예사가 되어 악당들이 요새 근방에서 말을 몰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와도 앉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지요.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무척 용감한 부인입니다. 시바브린이 점잔을 빼고 한마디 했다. 그건 누구보다도 이반 꾸즈미치가 증명하실 겁니다. 그렇지. 하고 이반 꾸즈미치가 입을 열었다.
마누라는 겁장이는 아닌 편이야. 그럼 마리아 이바노브나는요? 하고 나는 물었다. 역시 부인처럼 용감하십니까? 마샤가 용감하냐고요? 하고 부인이 대답했다. 아니요, 저 애는 겁장이지요. 아직도 총소리만 나면 부들부들 떠니까요. 2년쯤 전일까? 한 번은 내 세례명 축일에 이방 꾸즈미치가 대포를 쏘려고 했더니 글쎄 저 애가 어떻게 겁을 집어먹었던지 하마터면 저승으로 갈 뻔했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그놈의 대포는 절대 쏘지 않기로 하고 있지요. 우리는 식탁에서 일어났다. 대위와 부인은 침실로 들어가고 나는 시바브린의 숙소로 가서 그와 함께 하루 저녁을 보냈다. 몇 주일이 지나갔다. 벨로고르스크 요새에서의 생활은 꽤 견딜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는 유쾌한 것이 되었다. 사령관 집에서는 나를 한 집안 식구나 다름없이 대해주었다. 그들 부부는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었다. 일개 병졸로부터 장교로 승진해온 이반 꾸즈미치는 교육을 받지 못해 무식하고 단순한 인간이었지만 그 대신에 매우 착실하고도 선량하였다. 그래서 보통 마누라 손에 쥐어 살기는 해도 오히려 그것이 그의 낙천적인 기질과 잘 조화되는 것이었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군대 일도 집안일이나 한 가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요새 전체를 마치 자기 집안처럼 다스리고 있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도 얼마 안 가서 나에 대한 수줍음을 버리게 되었다. 우리들은 서로 가깝게 사귀었다. 나는 그녀가 성실하고도 착한 마음씨를 가진 처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덧 나는 이 선량한 가족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고 또 경비대 중위인 에꾸는 이반 이그나찌이치에게까지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시바브리는 마치 에꾸는 영감이 바실리사 예고로브나와 심상치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짓거린 일이 있었다. 물론 그 말은 아무도 고지들을 사람이 없는 허튼 수작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바브리는 그런 소리를 태연하게 입 밖에 내는 것이었다. 나는 장교로 승진하였다. 군대 생활은 조금도 괴로울 것이 없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이 요새에는 검열도 없었고 훈령이나 위병 근무 같은 것도 없었다. 사령관은 마음 내킬 때 가끔 부하들을 가르치곤 했지만 그들은 여지껏 좌우를 분간할 만큼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하기는 대부분의 병정들이 우로도랏, 좌로도랏을 할 때마다 방향을 틀리지 않으려고 자기 가슴에 성호를 그어보곤 했으나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 시바브리는 몇 권의 프랑스 서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문학에 대한 취미가 불현듯 솟아올랐다. 오전 중에는 대개 독서와 번역 연습으로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시를 써보기도 했다. 점심은 거의 날마다 사령관 집에서 먹고 그 다음 오후 시간을 보통 거기서 보냈다. 저녁이면 가끔 게라심 신부가 마누라인 아꼴리나 빰필푸브나와 함께 그 집에 나타나곤 했는데 신부의 부인은 이 고장에서 수다스럽기로 유명한 여자였다. 알렉세이 이바니치 시바브린과는 물론 매일같이 만났지만 날이 갈수록 나는 그의 얘기에 흥미를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사령관 집 식구들에 대한 변함없는 험담, 특히 마리아 이바노브나에 대한 그의 신랄한 비방은 내게 더 없는 불쾌감을 주는 것이었다. 시바브린 이외에는 요새 안에서 사귈 만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내게는 없었다. 바슈키르인들이 요새를 공격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우리 요새 주변에는 평온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뜻밖의 집안 싸움이 평화를 깨뜨린 것이다. 내가 문학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다. 나의 습작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수준에 달한 것이어서 몇 해 후 저명한 시인인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수마로코프로부터 격찬을 받은 일조차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시를 한 편 만드는 데 성공했다. 문학을 창작하는 사람들이 조언을 요청한다는 구실 밑에 자기에게 호의를 가진 독자를 찾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나도 자신이 창작한 시를 정서해가지고 요새 안에서 시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시바브린을 찾아갔다. 몇 마디 서론을 늘어놓은 후
나는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다음과 같은 시를 낭독했다. 님 그리운 마음 물리치면서 아름다운 그대 잊으려 하네. 아, 그대 마샤를 피하면서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하네. 그러나 나를 사로잡은 그대 눈동자. 한시도 눈앞에서 떠날 줄 모르며 내 가슴 설레게 하네.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네. 그대 괴로운 이내 심정 안다면 마샤여 나를 가엾게 여겨다오. 이 가혹한 운명 속에서 그대의 포로가 된 나를 본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틀림없이 찬사를 받게 될 것이라 기대하며 나는 쉬바브린에게 물었다. 그러나 여느 때 관대하던 쉬바브린이 천만 뜻밖에도 이번에 이 시는 유치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나? 나는 분한 마음을 꾹 참고 그에게 물었다. 어째서냐고? 그런 종류의 시는 나의 선생인 바실리 끼릴르이치 뜨레짜코프스키가 도맡다시피 해서 쓰고 있는데 자네의 시는 그 선생의 연애시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일세. 이렇게 말하고 그는 내게서 수첩을 빼앗아 들고는 어디까지나 신랄한 말투로 빈정거리며 한 귀절 단어를 무자비하게 꼬집기 시작했다. 나는 끝내 참아내지 못하고 그의 손에서 수첩을 낚아챈 후 앞으로는 절대로 내 작품을 보이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쉬바브리는 나의 위협적인 태도를 일소에 붙이고 이렇게 대꾸했다. 두고 보세, 자네가 과연 지금 한 말을 지킬 수 있는지. 시인에겐 자기 작품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건 마치 이반 꾸즈미치에게 식전에 보드카 한 잔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지. 그건 그렇고 자네가 달콤한 정열이니 사랑의 슬픔이니 하여 연정을 고백하고 있는 그 마샤라는 상대방은 대체 누구인가? 설마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가리키는 건 아니겠지? 마샤가 누구를 가리키든 자네에게 무슨 상관인가? 하고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나는 자네의 의견이나 추측을 필요로 하지 않네. 오, 자만심이 강한 시인이시며 동시에 조심성 있는 애인이시로군. 하고 쉬바브리는 한층 더 비위에 거슬리는 말만 했다. 하지만 친구의 충고도 들어두는 편이 좋을걸. 만일 자네가 연애에 성공하고 싶다면 말일세. 그따위 시를 쓸 게 아니라 직접 행동을 취해야 할 걸세. 그건 무슨 뜻인가? 한번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을 갖고 싶군. 좋아, 설명하지. 그건 무슨 뜻인고 하니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어두컴컴할 때 자네를 찾아다니게 하려면 그따위 미적지근한 연애시는 집어치고 귀걸이라도 한 게 선사하란 말일세. 나는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여자에 대해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건가? 나는 분통이 터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물었다. 근거라고? 그는 얼굴에 잔악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그 여자의 성격과 습성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 거짓말 마, 이 비열한 자식아. 나는 화가 나서 말했다. 그런 파렴치한 수작을 어디다 감히 하는 거야? 쉬바브린의 얼굴색이 금방 변해버렸다. 지금 그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어. 하고 그는 내 손을 덥석 움켜쥐며 말했다. 자네는 나의 결투 신청에 응해야 할 걸세. 좋아, 언제든지. 나는 오히려 기뻤다. 그 순간 나는 그놈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즉시 이반 이그나찌이치를 찾아갔다. 마침 그는 사령관 부인의 부탁을 받고 겨울에 먹을 마른 버섯을 실에 꿰고 있는 중이었다. 야 이거? 뼈뜨르 안드레이치가 아닙니까? 그는 나를 보자 이렇게 말했다. 어서 오시오. 그런데 벼랑간 무슨 생각이 나서 이렇게 찾아오셨는지?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무슨 급한 용무라도 있으십니까? 나는 알렉세이 이바니치와 다툰 얘기를 간단히 한 후 결투의 이페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려 왔다고 말했다. 이반 이그나찌이치는 한쪽밖에 없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가 이렇게 물었다. 말하자면 당신은 알렉세이 이바니치를 한 칼에 찔러버리고 싶은데 내가 그 이페인이 되어줘야겠다는 거군요?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건 안 될 말입니다. 뼈뜨르 안드레이치. 어째서 그런 짓을 하려는 겁니까? 당신은 알렉세이 이바니치와 다투셨다고요?
그게 뭣이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욕지거리 같은 건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게 상책이지요. 저쪽에서 욕설을 퍼부으면 이쪽에서도 한마디 해주면 그만이고 저쪽이 콧등을 갈기면 이쪽은 귀통을 한 대 쳐받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저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다가 헤어지면 그만 아닙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화해를 붙이지요. 그렇지 않고 친한 사이에 칼부림을 한다는 게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과연 옳은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나도 그 친구를 그리 좋아하진 않으니까 틀림없이 당신이 저쪽에 배때기를 푹 찔러버린다면 나로서도 서러울 건 없지요. 그땐 알렉세의 이바니치요. 잘 가게 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만일 저쪽에서 당신 몸에 구멍을 뚫어 놓은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시원하겠습니까?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손해를 보는 건 누구지요?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할 줄 아는 중위의 말도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이미 결심한 바를 고집했다. 그렇다면 속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반 이그나찌이치는 말했다. 그건 그렇고 어째서 내가 이 페인 노릇을 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결투를 한다. 실례입니다만 그게 무슨 구경거리가 됩니까? 나는 벌써 스웨덴 전쟁과 터키 전쟁에 종군한 일이 있어서 그런 구경은 실컷 했으니까요. 나는 이페인의 역할에 대해 분명치는 못하나마 대략 설명해 보았으나 이반 이그나찌이치는 끝내 내 말을 알아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일 내가 이 일에 끼어들게 된다면 나의 의무상 사전에 이반 꾸즈미치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상부로부터 금지되어 있는 불상사가 우리 요새 안에서 일어날 것 같으니 사령관께서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나는 대경실색하여 이반 이그나찌이치에게 사령관한테는 제발 아무 말도 말아달라고 빌다시피 애원하여 겨우 그를 설복하고 그로부터 다짐까지 받았다. 그리하여 결국 나는 그를 단념하기로 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날도 나는 사령관 집에서 저녁 시간을 보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명랑한 태도를 보이려고 했었다. 털끝만한 의심도 사지 않음으로써 귀찮은 질문을 받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되면 누구나가 일부러 시위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침착성을 가질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나의 마음은 자꾸만 감상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지려 했다. 그리고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여느 때보다 유달리 예쁘게 보이는 것이었다. 그녀를 보는 것도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그녀의 모습을 어떤 감동적인 색채와 함께 내 눈에 비치게 했던 것이다. 그 자리에 쉬바브린이 나타났다. 나는 그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이반 이그나찌이치와의 교섭 결과를 알렸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 페인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 하고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까짓 거 없으면 그냥 하면 되지. 우리는 요새 근처에 있는 잡초더미 뒤에서 결투를 하자는 것과 내일 아침 6시에 그곳으로 나가자는데 합의를 보았다. 남 보기엔 우리들이 아주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반 이그나찌이치는 반가운 나머지 그만 쓸데없는 소리를 입 밖에 내고 말았다. 진작 그랬어야 할 것이지. 하고 그는 만족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아무리 착한 싸움이라도 악한 평화만은 못한 법이고 고지식한 것도 좋긴 하지만 우선 목숨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뭐라고? 이반 이그나찌이치 지금 뭐라고 했지요? 하고 한편 구석에서 트럼프로 점을 치고 있던 대위 부인이 끼어들었다. 무슨 말인지 나 잘 듣지 못했어요. 이반 이그나찌이치는 내 얼굴에 불만의 빛이 나타난 것을 보자 낮에 한 약속을 생각했던지 대답할 바를 모르고 우물쭈물하고만 있었다. 쉬바브린이 곧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쳤다. 이반 이그나찌이치는 우리들이 화해해서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하고 다투었군요. 뾰트르 안드레이치와 대판 싸움이 벌어졌었지요. 아니, 그건 또 왜요? 뭐 대수롭지 않은 일 때문이었어요. 실은 노래 때문에 싸웠답니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 노래 때문이라니 참 별걸 다 가지고 싸우는군. 그래 어떻게 되었길래 그런 걸 가지고 다투었지요? 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뾰트르 안드레이치가 노래를 한 수 지었는데 오늘 내 앞에서 그걸 부르더군요. 그래서 나도 내가 좋아하는 대위의 딸이요. 한밤중에 산책은 그만두시오. 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말다툼이 벌어졌답니다. 뾰트르 안드레이치는 불끈 화를 냈지만 나중에 그것이 쑥스러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부르고 싶을 때 노래를 부르는 건 누구에게나 자유니까요. 그래서 싸움은 원만히 해결되었단 말씀입니다. 시바브린의 뻔뻔스러운 수작에 나는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으나 나를 빼놓고는 누구도 그의 추잡한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고 또한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조차 없었다. 화제는 노래에서 시인에게로 옮겨졌다. 사령관은 시인이란 모두가 남봉꾼이며 주정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시를 쓴다는 것은 군대 생활에 해독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결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없는 것이니 집어치우는 편이 좋을 거라고 나에게 친절히 충고하는 것이었다. 나는 도저히 시바브린과 한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잠시 후 나는 사령관을 비롯하여 그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대검을 꺼내 칼끝을 한번 시험해 보고 나서 6시에 깨워달라고 사벨리이치에게 부탁한 후 잠자리에 들어갔다. 이튿날 약속한 시간이 되자 나는 이미 건초더미 뒤에서 적수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얼마 안 있어 시바브린도 나타났다. 아무래도 들킬 것 같네. 하고 그는 말했다. 빨리 결판을 내세. 우리는 군복을 벗어 던지고 조끼 바람으로 대검을 뽑아들었다. 바로 그때 건초더미 뒤에서 이반 이그나찌이치와 대여섯 명의 병정이 느닷없이 나타났다. 그는 우리들에게 사령관 앞으로 연행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분하기 짝이 없었지만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병정들이 우리를 에워쌌다. 우리는 이반 이그나찌이치의 뒤를 따라 요새로 향하여 들어갔다. 그는 몹시도 우쭐거리며 의기양양하게 앞장을 서서 걸어가는 것이었다. 우리는 사령관 집으로 들어갔다. 이반 이그나찌이치는 문을 열고 엄숙한 어조로 보고했다. 분부대로 연행해 왔습니다. 우리들 앞에 나선 것은 바실리사 예고로브나였다. 이런 양반들이 어디 있담? 그게 무슨 짓이에요? 예? 그게 뭐예요? 우리 요새에서 살인을 하려 들다니 이방 꾸즈미치 당장 이 사람들을 영창에 집어넣어요. 뾰트르 안드레이치? 알렉세이 이바니치? 대검을 이리 내놔요. 빨리 내놓으라니까 빨라슈까야. 이 칼을 창고 속에 갖다 둬라. 뾰트르 안드레이치, 난 당신이 이런 짓을 하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 부끄러운 생각도 없어요? 알렉세이 이바니치야 별 문제지요. 원래가 살인을 하고 근위대에서 쫓겨온 데다가 하느님조차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당신은 다르지 않아요? 글쎄 무슨 생각으로 그따위 짓을 하려 했어요? 이반 꾸즈미치도 무조건 마누라 말에 찬성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라, 바실리사 예고로브나의 말이오라. 결투라는 건 군인 복무 규정에 의해 절대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한편 빨라슈가는 우리에게서 대검을 받아들고 창고로 가져가 버렸다.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고 있었다. 시바브리는 여전히 점잔을 빼고 서 있었다. 나는 모든 점에서 부인을 존경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그는 냉정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것만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부인께서 직접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공연한 참견입니다. 이런 일은 마땅히 이반 꾸즈미치에게 맡겨야 할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령관 자신의 임무니까요. 이 양반이 나중엔 못할 말이 없군. 하고 사령관 부인은 맞섰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을 모르는가 봐. 여보, 이방 꾸즈미치 뭘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당장 빵과 물만 주는 영창에다 따로따로 집어넣지 못하겠어요. 정신을 좀 단단히 차리게 해야지. 그리고 게라심 신부님을 모셔다가 속죄를 시켜야 해요. 하느님에게 용서를 빌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게 해야지요. 이반 꾸즈미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차차 격했던 음성이 가라앉더니 사령관 부인은 마음을 진정하고 우리들에게 서로 키스를 시켰다. 빨라슈가가 우리들의 대검을 다시 가져왔다.
우리는 일단 화해의 형식으로 사령관 집에서 나왔다. 이반 이그나찌이치도 함께 따라 나왔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사령관에게 보고를 하다니 그래야만 속이 편하시오. 하고 나는 성난 음성으로 그에게 말했다. 아니,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반 꾸즈미치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고 그는 대답했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가 나를 붙잡고 꼬치꼬치 캐내서 알았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부인이 사령관에게 알리지도 않고 직접 지시를 했어요. 그렇지만 무사히 끝나서 다행입니다. 말을 마치자 그는 자기 집 쪽으로 발길을 돌려 가버렸고 나와 쉬바브린만이 남게 되었다. 이 문제는 이걸로 끝장이 났다고 할 수 없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물론이지. 하고 쉬바브린도 내 말에 동의했다. 자네는 내게 준 모욕에 대해 피를 가지고 보상해야 하네. 그러나 우린 감시를 받게 될 테니까 며칠 동안은 얌전히 있어야 할 거야. 그럼 또 보세.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헤어졌다. 사령관 집으로 되돌아와서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리아 이바노브나 곁에 앉았다. 이반 꾸즈미치는 집에 없었고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집안일로 분주했다. 우리들은 소리를 죽여가며 이야기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내가 쉬바브린과 싸우는 바람에 모두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나를 가볍게 나무라는 것이었다. 두 분이 칼을 빼들고 결투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남자들이란 이상해요. 일주일만 지나면 잊어버릴 그런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 때문에 칼부림까지 해가며 목숨뿐만 아니라 양심까지 그리고 또 그 어떤 사람의 행복까지 희생하려 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당신 편에서 먼저 싸움을 걸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알렉세이 이바니치가 나쁘다는 건 정한 이치니까요. 마리아 이바노브나,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야 그 사람이 아주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전 알렉세이 이바니치 같은 사람 정말 싫어요. 징그러울 지경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그 사람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기 싫으니까요. 만일 그렇게 되면 저는 왜 그런지 불안해질 것만 같아요. 그럼 마리아 이바노브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저쪽에선 당신을 좋아합니까? 혹은 싫어합니까?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얼른 대답을 못하고 얼굴을 붉혔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하고 그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한테 청혼한 일이 있었어요. 청혼이라니 그 녀석이 당신한테 청혼을 했다고요? 그게 언제입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당신이 오시기 두어 달 전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거절했단 말이군요. 보시다시피 알렉세이 이바니치는 물론 똑똑한 사람이고 집안도 훌륭하고 또 재산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혼식 때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사람과 키스해야 할 생각을 하니 정말 싫었어요. 전 어떤 행복이 온데도 그런 사람하고는 싫어요.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말은 나를 눈뜨게 했고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했다. 이제야 나는 그녀에게 대해 쉬바브린이 아기의 찬 험담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필경 그는 우리들이 서로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우리들의 사이를 이간하려 했음이 분명하였다. 싸움의 동기가 된 그의 입이 함부로 뇌까린 단순한 악담이 아니라 사실은 계획적인 중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그 심보가 한층 더 추악하게 여겨졌다. 그 비겁한 독설가를 한 칼에 찔러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갈수록 굳어져 가기만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나는 기회가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이튿날 엘레지를 지으려고 책상에 앉아 펜대를 깨물며 시상이 머리에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쉬바브린이 들창을 두드렸다. 나는 펜을 놓고 대검을 들고는 밖으로 나갔다. 미룰 거 없어. 감시가 없는 것 같으니 강으로 가세. 거기 가면 우릴 방해하는 놈은 없겠지. 우리는 말없이 강으로 나갔다. 가팔은 비탈길을 내려가서 강기슭에 멈추어 섰다. 칼을 뽑아들었다. 쉬바브리는 나보다 기술이 훌륭했으나 한편 나는 힘과 용기에 있어 그보다 월등하였다.
이전에 군대 생활을 한 무슈 보플레가 검수를 약간 가르쳐 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배운 수를 써보았다. 시바브린에게 내가 그처럼 만만치 않은 적수인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한참 동안 우리들은 서로 털끝만한 상처도 입히지 못했다. 마침내 시바브린이 필요한 기색이 엿보이자 나는 맹렬히 공격을 가하여 그를 강 언저리까지 바싹 몰고 나갔다. 순간 누군가 목청이 터지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뒤를 돌아다 보니 높은 비탈길을 사벨리이치가 달려 내려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나는 오른편 어깨 밑으로 가슴팍에 세찬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만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말았다.